지난주 국내외 증시 참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 오랜만에 6만 원 위로 올라왔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중국의 2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2%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모처럼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 참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할 때는 펜 차트식으로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주 전이 6월 미국의 CPI 이렇게 발표된 직후가 가장 어두웠고요. 지난 주말에는 약간 좀 밝은 색으로 돌아선다. 아마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이런 분에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6월 미국의 CPI 이렇게 상승률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비교적 선방합니다 하는 말씀도 누차 반복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내적으로 보면은 그 어두운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밝았다 하는 측면에서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가 3월과 6월의 일시적 현상과 달리 9거래 연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와 단기 금리 간의 베이스 포인트도 굉장히 좀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 그리고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 피크 아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경기 침체도 악재지만 사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또 증시의 악재가 최대 악재가 되는 것이 7월 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1%포인트가 하면 펜 차트에 굉장히 어둡게 되는 거고 요거보다 좀 낮아지면 사실 10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0.75% 사실이 이렇게 월가액이 확산되면서 3대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 연장선 차원에서 세계 증시가 모처럼 한국으로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월가는 오랜만에 매크로 펀더멘탈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만큼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아까 우리가 그래프로 쭉 보여드렸습니다는 서학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라든가 AT&T라든가 이런 쪽이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밝히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발표하는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사항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달 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주말에 우리가 한 0%까지는 봤습니다는 실제로 0.4% 나오다 보니까 2분기에 미국의 기업들 2분기 성장률이 관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가시권염에 따라서 이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정치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추정치라 하는 것은 예상치는 사실 기간이 끝나지 않을 때 예상치고 이미 2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추정치로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추정치가 거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에 따라서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처럼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의 주목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아주 민감한 때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제닛 옐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한국 증시가 또 한국이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 부각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근 월가에서는 6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주제로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홍영표께서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9.1%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반응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죠. 그렇죠. 그래서 6월 말 이후에 국제유가 하락이라든가 소비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의 불만. 그다음에 미국의 CPI는 미 노동부에서 발표되거든요. 그 노동부의 CPI 추계 방식이 좀 잘못됐다 하는 이런 쪽의 불만을 제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달에 9.1%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할 만큼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 피크아웃, 6월을 계기로 해서 인플레 피크아웃이 지난 주말에 국내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달에 서브텍스 하청지를 기준으로 6월 평균이 한때는 110달러까지 넘어섰습니다는 예. 평균적으로 11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6월 말일부터 이것이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100달러 내외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일 때 지금 여름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을 한번 봤더니 이 시간을 통해서 휘발유 가격이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6월 달은 미국 전역이 평균적으로 5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4.5에서 4.75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좀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6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9.1%에 불만을 제기할 만큼 사실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가 좀 이렇게 정점을 지나서 고개를 좀 숙이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6월 달, 8월 달에 있는 잭슨 미팅에서 우리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좀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색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올해의 그 잭슨 미팅은 인플레의 어떤 작년에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지속 가능하느냐 요 초점이 됐는데 예. 지금 이제 1년 넘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더 지속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에 초점이 되면서 초점이 된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공급 측에서 어떤 방안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세계 석학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들이 아마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 1,32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이 또 코스피 지수에 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좀 올라주긴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사실상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미국의 그 달러 인덱스 문제를 들고 국제 예. 환투기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해서 당일날 원달러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자막보다는 제가 말을 통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26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종전과 다른 패턴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 코스피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한 2,600억 정도 샀고요.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코스닥에서 한 1,200 정도 매도를 하면 순적인 국내 증시에서 한 1,400 이상의 외국인들이 그 매입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그동안 외국 자본 이탈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예. 당일날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뒤늦은 달러 국내 환투기 세력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우리 추경호 장관께서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알고 있고 이번에 G20 이렇게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원달러 환율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하다 하는 것을 아까 예. 그래서 이케스랑 같이 이렇게 전해주셨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그 환투기 세력들이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켰던 것이 지난주에 향후의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전체로 보면 외화 캐시플로우는 그렇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예. 국제 환투기 세력의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닙니다. 이번에 G20 이렇게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외화 캐시플로우, 유량 변수, 플로우적인 측면에서 무역 적자가 좀 확대된다든가 그리고 원화 베이스의 외환 보유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는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 베이스거든요. 예. 그럼 원달러이 올라가니까 우리 원화 표시 외환 보유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달러가 올라가니까 사실 달러 표시 외환 보유는 확 줄어버리겠죠.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를 건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수출 증대보다는 이렇게 수입 물가 이런 외환 보유 관리해서 원화의 그 절상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거든요. 예. 과거의 환율 정책은 수출 증대 정책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지금은 수입 물가 관리라든가 외환 보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도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그 제니 옐렌 그 재무장관이 오면서 한미 통화서 문제 물론 이제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한미 통화서 문제에 대해서
일부 그 대학 교수께서 이거는 페드의 주관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는 제닛 앨런이 맡고 있고 전 페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닛 앨런이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무부서는 페드지만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방언 문제에서 페드의 주관 부서니까 이쪽에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다 하는 일부 대학 교수의 지적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는 제닛 앨런이 맡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시적인 한미 통화서 협력 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토대는 좀 마련할 필요가. 이 쉽게 이렇게 쉽게 상시적인 그때그때마다 임시적인 통화서 협정 체결할 수 있어도 상시적인 통화서 협정 체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반을 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좀 설정할 수가 이것만 해도 심리적 안정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국내 환투 기업들이 외환이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들이 약 98%가 국민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이 이기적 행동에서 우리가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98%의 우리 국민들은 1997년 같은 외환 위기 상황을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과 합체 이 프로보노 퍼블리코 외화 수합 문제 연대하는 방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외화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게 어려울 때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하면 국내 기업도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한미 통화협의라든가 이런 가이드와 함께 국내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화 문제를 같이 어려울 때 한미 통화 수합죠. 어려울 때 우리가 뽑아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로보노 퍼블리코 외화 수합 방안 같은 거 이런 걸 좀 한번 새롭게 한국경제TV에서 제안합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6만 전자를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 달 만인데요. 예. 결국 6만 전자 회복된 것이 한 달 만인데요. 또 우리 500만의 동학개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500만의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한 달 만이라 하더라도 느낌상은 아주 오랜만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지나치게 10만 전자, 12만 전자 추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뒤따라왔던 사람들이 재산 손실이 많이 이렇게 기록한 상태에서 한 달 만이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다 이렇게 보이다 있습니다. 일단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3,200 정확히 얘기하면 6억 정도를 이제 매입해서 삼성전자가 당일날은 한 2,500원 정도 올라가면서 한 달 만에 6만 원대 회복됐는데요. 뒤늦게 10만 전자, 12만 전자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 지난 5월 이후서부터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던 것이 국내 증권사들이거든요. 뒤늦게 목표가를 버티다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에 급등했던 문제를 두고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요 사항은 저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세계경제에 이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봅니다는 반도체 마이크로정통에서 반도체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닌데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기법과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반도체 업계에는 삼성전자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도력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도력 문제에서 우리가 보면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딱 발표된 거를 보고 어떤 데에는 삼성전자의 신화가 꺾였다는 측면에 우리가 그렇진 않다. 모두 어련성에 선방했다는 거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삼성전자가 6만 원대 회복되는 이런 발판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은 단순히 금리를 내리고 재정 지출하는 이런 측면의 경기 부양책은 과거다. 상징성 있는 사람들을 얼만큼 심리적 측면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경기 부양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경제TV에서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울 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 이런 것을 좀 이전 정부서부터 좀 검토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재용 부회장에 이렇게 사면 문제에 대해서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기 부양책은 금리 인하라든가 재정 지출만 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홍영표 같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경기 부양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텍스 마니거법 경기 부양책,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금리도 올리죠. 예. 그리고 재정 준칙 문제에서 재정 지출도 이전 정부가 방만하게 쓴 거를 계기로 해서 국가의 채무 상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정 준칙을 도울 만큼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환경인데요. 이럴 때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상징성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는 특별 사면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이 이번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3,200원을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2,500원 큰 불을 떴죠. 예. 6만 원 회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를 해주시긴 했지만 중국의 2분기 GDP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체로 시장에서는 한 3%대, 4%는 못 미칠 거 3%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2%대 이렇게 됐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0%대, 마이너스대도 이렇게 예상을 이 시간에 이제 한번 해보는 이런 단계인데요. 사실은 작년 3월 양해대 이후에 시진핑이 이렇게 주도력이 되는 상태에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기득권이라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태클렛이든 강화폐 이렇게 불법 거래든 금지든 이런 쪽으로 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베이징 올림픽이 2월 달에 끝났습니다는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사실 상하이라든가 그런 쪽에 경제 봉쇄 조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인데요. 서방은 대건 인플레가 문제인데요. 중국은 인플레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정 PD께서 이 중국의 인플레 상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장률 보겠습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문제다. 저렇게 이제 성장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서방이 문제가 되는 물가 문제는 잡혔다. 4월달 2.1%, 2.1%, 6월달 2.5%. 이 수준 자체는 물론 이제 서방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는 과거의 0%대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3개월 연속, 저기 3개월 2%대거든요. 그립을 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대 하나는 물가는 잡히고 있다. 그러면 자, 중국 입장에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즉 성장률만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면 통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정관을 총괄하는 시진핑보다는 경제부총리 러커창에 힘을 물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6월 초에 이미 중국의 경제 주도권은 러커창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러커창이 넘으면서 다양한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을 그때그때마다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관련해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러커창 총리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면서 지금 자본시장까지 개방할 정도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회주가는 경제 그립을 주면 확실히 줍니다. 우리 것처럼 이렇게 경제 그립을 하더라도 추경원 부총리한테 확실히 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최고 통수권자가 자꾸 경제 효과를 하면 지평은 추경호 부총리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기가 중요하다는 건 중요한데요. 항상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입안에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다면 그립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무게심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립을 주면서 자꾸 아침마다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하면 사실상 실제로 지금 행동에 나서는 추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 점을 건의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인 것보다는 건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건의정 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립을 확실하게 러커창에 주다 보니까 다양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하게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책이 이제 쭉 한번 보세요. 예.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산불 정책을 이제 시진핑이 풀어줬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러커창 총리가 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감세 부분 가져 경제 봉쇄 완화하죠. 이런 쪽이 나왔고요. 자본시장 개방도 ETF 시장이라든가 또 개방도 했다는 것도 예. 우리 이미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러커창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사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1976년, 78년 개방 이후에 그때 당시에 고도 성장 과정에서 성장률에 초점이 맞추는 정책에서 인프라적인 측면에 낙후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BBA 액트에 맞게끔 미국의 인프라 개혁법에 맞게끔 사실 러커창이 중국판 BBA 액트가 해당되는 사적 인프라, 헐스만이 얘기하는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와 그 케인지안의 투자 승수 효과, 멀티플레이 이펙트가 강한 이런 그 인프라적인 도로, 항만, 철도 이런 측면의 대대적인 국가 개조 산업을 하는 이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관련 수혜주들도 뭐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경제와 증시의 이 흐름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증시는 좋을 수는 있어도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주말에 중국이 3%, 2% 예상하던 것이 0%대 나오니까 중국 증시가 밀리긴 했습니다는 예.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이 아주 낮게 나왔으니까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 수준 자체가 아니라 미디리 사이클, 경기 순환성의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2분기 성장이 0%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중국이 2분기가 저점이 되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법의 마크업 스위칭 모델의 국면전환 모델을 이용해서 보면 2분기 성장률이 확실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돌려보니까 확실하게 2분기가 저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는 10월 공산당 대회라든가 이런 것 생각해서 또 미국이 중간선거 입장에서 바이든의 중간선거 평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중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플레 부담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2분기 점을 감안해 볼 때 비록 성장률이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향후 중국 증시를 보는 시각은 그렇게 이렇게 악화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미국의 2분기 이 GDP로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양대 국가인 중국이 이렇게 성장률이 0.4% 나옴에 따라서 사실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은 앵커랑 이은 캐스터랑 같이 하면서 GDP의 애틀란타 나우가 마이너스 1.9까지 봤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미국 전역을 다 포함한 겁니다. 이제 GDP 성장률이 이번 주만 나오면 요번 때까지는 마지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3에서 좀 조금까지 마이너스 2.1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9로 이렇게 되죠. 왔다 갔다 하네. 근데 GDP의 통계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이너스 1.9까지 마지막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 저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나오겠습니다는 대체로 마이너스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도 경기 저점이 2분기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 PD 시간이 됐긴 했지만 3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보면 나스닥보다는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가 다우지수가 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1%대 1.7%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배경이 깔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이 원달러 환율 문제와 또 국내 증시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